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반짝만 열렸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용 데이터 발표가 됐는데요. 금요일에 보통 발표가 되는 고용 데이터가 휴장을 맞이해서 목요일에 발표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워낙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도 기대치를 많이 낮춘 상황이었는데요.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불안 요소들이 조금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독립기념일 휴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조기 폐장에 들어갔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들여다보시죠. S&P 500 지수 0.8%의 상승입니다. 6,279포인트 선까지 가리키면서 오늘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경신합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의 상승이었고요. 26,6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 어제 ADP 민간 고용 결과가 워낙 약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모여 있었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6월에 14만 7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장에서 예상한 수치는 11만 건이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는 4.1%, 전달의 4.2%보다 양호하게 내려온 것이고요. 또 예상치도 안정적으로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지워내는 결과였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도 약화가 됐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7월 금리 동결 확률, 어제까지는 76%대를 가리켰었는데 지금은 95%까지 급증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7월의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지워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셔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와 달러 지수는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10년물 금리는 5bp대 상승하면서 4.34%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2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CNBC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I just look at the Fed's previous models, and based on their previous models, they would have already cut. So we'll see if they want to make a mistake here and not cut, then that's fine. We are at very high real rates here, but again, it's their decision, and I just think if they don't cut, then perhaps the cut in September will be bigger. 네, 7월 금리 인하 하지 않으면 9월에 어차피 많이 내려야 될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감세안이 드디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설정했던 7월 4일 그 시한 내에 감세안이 통과되고 또 시행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주목하게 될 주요 재료는 뭘까요? 일단 다음 주 그 관세 유예 시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와 관련된 뉴스들도 있겠지만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기업들의 실적이 잘 받쳐줘야지만 하반기 강세장을 정당화할 만한 어떤 펀더멘털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들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 그리고 금융주 이쪽이 위치한 이미 소비재,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는 하루였습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이번 주 대규모 수주 소식 그리고 어제 오픈 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확장 소식 속에서 오늘 3.2%의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아래 팔란티어의 주가도 최근 계속 변동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1.7%의 플러스권, CNBC의 짐
짐 크레이머가 주가 $200까지도 갈 것 같다. 이런 굉장히 강한 낙관론을 피력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고요. 그 밑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라든지 포티넷 등의 보안 관련주들 역시도 시세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보안 수요 역시도 드라이빙이 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간밤이었고요. 반도체주들 보시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각각 1%, 2% 정도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전략 수정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간밤에는 3% 가까운 시세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는 아마존의 주가가 1.6%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지수 상승에 가장 도움이 됐던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는지를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엔비디아와 코어위브 오늘 공동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이 블랙벨 울트라 칩 기반의 시스템이 코어위브에 공급이 됐고 이후에 처음으로 상용 운용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블랙벨 울트라 기반 시스템이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상용화된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써 엔비디아의 생산 그리고 출하 일정에 차질이 없구나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엔비디아도 올랐고 코어위브의 주가 역시도 8.9% 급등한 $165 선까지 단숨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 설계 자동화 관련주들도 함께 시세를 내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해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도체 설계 자동화, 줄여서 우리가 EDA라고도 부르죠. EDA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미국 안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던스 그리고 시놉시스가 되겠는데 시놉시스의 주가는 오늘 4.9% 반등세를 띠면서 $550대 다시 근접하고 있고요. 케이던스 디자인 역시나 수출 제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5.1% 반등하며 $326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텔도 보도록 하시죠. 전날 일부 파운드리 계획을 중단하겠다라는 보도 속에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이렇게 기존 제품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고객의 신뢰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대안으로 선택한 14A 노드에서 과연 TSMC랑 경쟁이 될까? 이런 의문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간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실제 전력을 조정한다 해도 앞으로 2년 동안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면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 덕분에 주가 2.8% 반등할 수가 있었고요. 여전히 위클리 기준으로는 0.9%의 마이너스권입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어제 마감 후에 발표가 됐죠. S&P 500 지수 신규 편입되는 종목이 누가 될 것인가? 앱 러빈도 아니었고요. 로빈후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력한 후보들을 제치고 데이터 도그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됐습니다. 간밤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가 데이터 도그에 대한 목표가를 $140에서 $170까지 높여 잡았고요. 전일 종가랑 비교했을 때에는 26%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도그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고요. 오늘 이 소식 속에서 15% 주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편입 적용 시점은 오는 9일부터라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서클 인터넷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루에도 10% 플러스를 갔다가 마이너스를 갔다가 굉장한 고변동을 띠고 있는 종목입니다. 월가의 분석 자체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높게는 목표가가 $230, 낮게는 $80까지 이 레인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서 규제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지금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6.1% 기대감을 조금 더 강하게 받아가면서 주가가 $188 선까지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루시드의 2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나왔는데 3,300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에는 6,000대가 이상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라 비교했을 때 50% 이상 앞서 나간 수치이고요. 얼마 전에 또 그 인도량을 발표했던 리비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리비안의 인도량은 좀 부진했었으니까요. 시장의 평가 긍정적입니다. 5.4% 뛰어오르면서 2달러대에 오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립 어드바이저,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가 지분 9%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스타보드라고 하는 기업은 원래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실적 개선, 주가 상승까지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지분 취득 소식 속에서 트립 어드바이저의 주가, 사실 상반기에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되고 그러면 여행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저점을 찍고 지금은 확실한 반등 추세를 그려가고 있거든요. 과연 스타보드의 경영 개입을 통해서 하반기에 이런 반등 흐름을 확실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가 자세한 전략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16.7% 뛰어오르면서 17.5달러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아까 전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다 시세를 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사이버 보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525달러에서 575달러까지 높여잡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주 가운데 내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 이런 코멘트도 눈에 띄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 3.6% 뛰어오른 51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매크로 한판으로 이어봤습니다. 간밤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 상원에서도 조금 삐그덕거리면서 통과가 됐는데 하원에서 결국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제 4일 서명을 하면 공표가 되게 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의 주요 내용들 그리고 미국 정부에 미치게 될 영향들까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100개국에 최소 관세 10% 부과할 전망이다라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예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합의를 완료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전했는데요. 그 안에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어쨌거나 7월 9일을 앞두고 관세 관련한 협상은 계속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트남과 무역협상 타결 이야기를 전했던 미국이 이제 인도와 거의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졸츠 보고서에 이어서 ADP 민간 고용 데이터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표까지 모두 받아들게 됐는데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는 나흘 만에 강세로 돌아섰고요. 미국의 고용 깜짝 호조에 7월 인하 기대감 크게 후퇴했고 9월 인하감까지도 함께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CME 패드워치상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크로 데이터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미국 중동 특사가 다음 주에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WTI 원유 선물이 0.7% 내린 6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지표 먼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은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과연 비농업 고용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이냐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4만 7천 건으로 깜짝 호조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실업률이 나타나는가까지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비농업 고용지표는 전달보다 3천 명가량이 늘어난 14만 7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어제 ADP 민간 고용 데이터를 받아든 이후에 한 11만 명 정도로 상당히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 10.6만으로 현재 시장의 예상치가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균치였고요. 그런데 그를 훨씬 더 상회하는 발표치를 받아들었고 실업률도 전월보다 0.1%포인트가량 낮아지면서 4.1%, 오히려 고용 데이터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라고 보일 수 있는 숫자들이 일단은 앞장섰습니다. 5월 수치도 13만 9천 건에서 14만 4천 건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ADP 민간 고용에 이어서 받아들었던 비농업 고용 지표 전반적인 추세들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 9월 인하 베팅을 시장에서는 크게 좀 줄이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상에서 9월 인하에 대해서 9월 FOMC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 숫자들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25bp 인하로 반영을 했을 때 7월에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현재는 4.7%가량의 베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전만 해도 23.8%, 물론 동결에 베팅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기는 했습니다만 23%대였던 숫자가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9월에 25bp 인하를 할 것이다는 현재 65.4%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하루 전에는 70%를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 동결도 6.3%였던 어제에 비해서 31.5%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트레이더들이 CME 패드워치 상에서 반영하고 있는 고용 데이터 과연 정말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지 매주 발표가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죠.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24만 1천 건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보다 낮은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일단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구직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가 196만 2천 건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습니다. 2천 건가량이 더 많았고요. 실직 후에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노동 데이터들을 우리가 견조하다고 숫자만 보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어딘가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찜찜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BLS 지표로 돌아와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어느 쪽에서 일자리가 늘었는가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와 교육과 보건 쪽의 고용자 수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지금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한 부분이 고용이고요. 그 아래 칸이 상당히 또 높은 구직자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교육과 보건 부분의 일자리 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의 해고로 인해서 상당히 좀 늘어났다. 그래서 데이터에 왜곡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겠고요. 민간 부분의 고용자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2024년 10월 이후에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7만 4천 건에 불과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일 텐데 20만 건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62.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비경제활동 인구도 32만 명가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업률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가에서는 어떤 반응들 좀 나타나고 있는지 들여다볼까요? RSM 브루스웰라스는 제롬 파월이 말한 것 즉 경제가 지금 당장 곤경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말과 맞아떨어졌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한 발 더 물러서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겠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일회성으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물가를 경험했던 데이터가 나도 목도한 바가 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동결론에 있어서 나도 관망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들이 미국의 연준의 정책적인 기조와도 함께 맞아떨어져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를 바라보는 연준 안의 시선들도 분명히 체크하고 가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안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현지 시간 3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이날 미국 하원에서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1일 상원 표결 당시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온 데 이어 이날 하원 표결에서도 2명의 이탈자가 발생했습니다. 야당 의원 212명은 전원 반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공화당에선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연방의 재정 적자를 늘리고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린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통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쪽 그리고 울상을 짓는 쪽을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과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영구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추진했던 감세 법안의 이 만료 시한을 이제 끝내고 영구적으로 감세안을 미국 정부에 박아넣겠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부유한 납세자라던가 팁을 받는 근로자들도 이제 면세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고요. 팁뿐만이 아니라 초과수당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이 해당 초과수당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차량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함께 이득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반면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친환경 보조금의 삭감 이슈가 이번 수정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이겠죠. 거기다가 좀 비싼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미국 경제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 크게 타격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분석은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을 주거나 먹을거리나 여러 가지 좀 자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의 예산이 크게 삭감된다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타격이 상당히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친환경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관련한 종목들,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타격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사회 안전망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또 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서 어서 빨리 좀 금리가 인하되기를 원했던 인원들의 경우에도 함께 패자로 좀 분류가 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학자금 대출자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전기자동차 구매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불안한 이유,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자들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좀 들여다보면요.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의 상원 통과가 이루어졌을 때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정부 부채가 감세안 통과로 인해서 더 큰 규모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정부가 이자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야 정부가 계속해서 이자로 내는 비용들이 줄어들게 될 텐데 파월 의장이 그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해서 조사까지 좀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그리고 고용 데이터 숫자 표면상으로는 견조하게 나타났지만 상세 데이터를 과연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품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시죠.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말 도입된 규제였지만 미중 간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불과 몇 주 만에 철회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5월 지멘스,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글로벌 EDA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중국 수출 시 별도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중 간 무역 긴장이 재점화된 데 따른 대응이었습니다. 이에 지멘스,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제한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중국 고객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및 판매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네, 미국이 반도체, 하드웨어, 이 소프트웨어 함께 규제를 하겠다라는 스텝을 좀 밟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 중국의 희토류 패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희토류와 자석, 지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안에서도 쌀이 될 수 있는 희토류, 희귀 자석과 같은 핵심 소재들을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었죠. 교역 갈등과 해소, 무역 합의, 이행 등을 합의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도 함께 풀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이 있겠고요. 코어위브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다음 장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요. 코어위브 이 소식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GB300 최첨단 서버 기반의 수령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코어위브와 델 테크놀로지가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만큼 이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